안녕하십니까.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 전만수 교수입니다. 단축 하중을 받는 부재, 즉 봉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 고체역학에서 주로 세장 부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손으로 그 현상을 갖다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이죠. 역학 문제를 막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체득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제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된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체득을 해야 가능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장 문제에 관해서 그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장 부재에서 우리가 다루는 부재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재력은 예를 들면 충력,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공부하는 단축, 인장, 압축력이죠. 그 다음에 곧 공부하게 될 굽힘 모멘트, 이것은 이제 세장 부재를 굽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트위스팅 모멘트, 즉 비틀림 모멘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또 세장 부재를 뒤틀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이제 부재력이 잘 발달되기까지는 소위 말하는 엔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바깥에서 힘을 부과를 해야 되겠죠. 부과하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축, 인장, 압축 문제를 가지고 그러한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사각단면 봉인데 중간 부위에 이렇게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하중이 가해진 영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친 영향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그건 P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전체 합력이 결정하지 분포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하중이 가해진 지역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 끝에서 하중을 가했을 때도 역시 어느 지점, 여기서 뭐 W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W 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팽창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현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생반항 프린시플이다 그런 것입니다. 생반항 프린시플이라는 것은 정력학적으로 동일한 힘은 그 힘이 가해진 지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 이상 떨어지는 지점에서는 그 힘의 분포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중요성을 조금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문제 푸는데 너무 그냥 열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는 이론의 흐름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것이,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문제 푸는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합니다. 먼저 그 단축 하중 이론을 전개하기 앞서서 가정하고 그리고 또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학에서 중시하는 것은 힘과 변형이죠, 그죠? 근데 이것은 지금 이 단축 부재인데 이러한 부재를 우리가 load, 영어로 ROD라 그럽니다. load를 하고 부재다.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부재라는 것은 structure member다. 같은 모양이라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원형축이죠. 중실 원형축인데 이것을 우리가 비틀게 되면은 이 부재를 우리가 샤프트다, circular shaft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청력을 가게 되면 보다, 빔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여기에 단순히 이와 같이 인장 또는 압축력이 가해지는 그런 부재다 그러면 그것도 물론 또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단축, 인장, 압축력에 의해서 굽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봉이다, 로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 압축이 가해졌을 때 이놈이 굽어져서 굽힘 모멘트가 발생해
해서 축이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둥이다, 칼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힘과 변형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재료의 이제 성질, 이 세 가지가 역학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인데 우리가 변형에 대한 가정을 하죠. small deformation이다. 매우 작은 변형이다. 우리 인장 시험에서 좀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재의 한 포인트에서 점을 갖다가 떼어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길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길이 개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 오른쪽 단면을 우리가 positive x face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이 향하는 방향과 x축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쪽 면은 두 방향이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negative x face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면적이 음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면을 우리가 이 면과 이 면을 구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요때 요 힘은 있잖아요. 요 F 힘이죠, 그죠? 중요합니다. 이 힘은요, 우리가 X축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그럽니다. 네, 플러스 힘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요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힘은 X축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힘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내가 그 말을 썼죠. 부재력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member force다. 또는 단면력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자, 부재력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있잖아요. 안에 가상의 단면에, 재료 내부의 단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재력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단면을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단면을 짜는 거게 됩니까? 단면은,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단면이죠. 그죠? 이 단면을 자르게 되면은 힘이 힘 갖고 방향 반대에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죠. 우리가 뉴턴의 제3법칙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자르면 뭡니까? 이 그림을 단면을 표시할 때 두 개 표시될 거잖아요. 두 개 쓰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파란 이거 있잖아요. 요 힘을 이쪽 하나 요 점에 그죠? 반대편에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기는 없다는 거죠. 길이 크기는. 그래서 내가 그 역학에서 한 점은 뭐 이렇게 선분이나 또는 정사각형이나 3차원에서 정육면체 이렇게 인식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던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있잖아요. 단면력을 우리가 표시할 때, 이 단면을 작용 힘을 표시할 때, 그걸 단면력이라고 그랬고, 그 단면력을 이리 보면 플러스 1은 마이너스잖아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면력 부호를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힘은 플러스죠. 그런데 단면력도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단면력 우리가 actual force가 여기서 actual force. 자, 아까 이제 얘기한 actual force, twisting moment, bending moment 이게 이제 세 가지 단면력입니다. 한 단면에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성분으로 따지면요, 6개가 있죠, 6개. axial force, 그 다음 twisting moment, 또 이 가위질하는 힘이 2개 또 있거든요. shear force, 그 다음 또 굽히는 또 모멘트가 2개 있어요. 그래서 bending moment, 이 총 6개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장에 가면 또 세부적으로 공부를 합니다만, 자, 어쨌든 우리가 단면력을 우리 하나 배웠습니다. axial force. axial force가 단면력 중에 가장 단순한 거죠. 우리 앞에서 공부를 쭉 해왔죠.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다른 문제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받는 거죠. 사실 이 축 문제는요, 역학에서 가장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 체득할 수 없어요. 자기가 상상해가지고 이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제 역학에 관한 상상력이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알므로써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요, 이 힘은, 힘 자체는 음수죠. 그런데 단면력은 플러스예요. 자, 하나의 단면력, 두 개의 단면력이 정의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왜 플러스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에 압축력이 걸리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재력 중에서 축력, 즉 actual force는 플러스면은 인장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면 압축을 하게 된다. 그런 이제 물리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본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무채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순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 가지고 수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단한 문제를요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고 또 이행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공부하고 또 스스로 이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 책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입니다만 여기서 축을 정하라 그러면요 1차 문은 X죠, 그죠? 이건 Y인데 왜 X로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Y축도 위로 올라가는데 밑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가지고 배경으로 이렇게 뒀는데, 야, 이거는 물론 앞에서 제가 자유물체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노자 강조한 거죠. 이거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책은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자, 내가 이제 요즘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분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분리하고 그 다음에 요 끝에 F1의 미지의 힘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고 요 힘은 인장하는 거죠. 그죠? 인장. 이 재료를 잡당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중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면 되겠죠. 매력을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리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공간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단속적으로 단면적이 바뀌는 이런 이제 봉이고 만약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미적분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냐. 이거는요, 단위 엄청 많다는 거, 이 단위 세 개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지점에서 미소 요소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죠. 책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면, 내한테 이러면 감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여기 보다시피 여기 이제, 여기도 이렇게, 그죠? 늘어난 길을 이렇게 표시했죠. 이것도요, 하여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돕자고 하는 건데,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만, 수학적으로 이 문제를 수식하고 푸는 과정에서는 좀 깔끔함이 필요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한 포인트에서 그 힘의 상태를 표시할 때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이것은요, 포인트가 아닙니다. 같은 지금 크기지만, 요거는 크기가 없고, 이건 크기가 있는 겁니다. 크기가 작을 뿐이죠. 요거는 우리가 델타 X는 충분히 작은 간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infinitesimal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스몰인데 아주 작은, 충분히 작은 그런 라인 세그먼트다 이러죠. 선분이다. 라인 세그먼트. 자, 그 이제 단면적에 이런 힘이 이제 작용하는데, 자, 이 힘은 미지수입니다. 힘은 x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x xs는 fx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이렇게 둘 때는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관심은 지금 부재력이거든요. 충력이죠, 충력. 충력을 우리가 미지의 변수로 표시할 때는 기본은요, 플러스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쪽 플러스는, 그죠? 이쪽 방향을 향해야 되겠죠. 그래서 fx고, 여기서는 이제 f의 함수를 쓰는데 위치가 다르죠. x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컨트롤 볼로놈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유도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이제 쓰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뉴토니안 메카닉스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이론을 전개해 가지고요. 이와 같은 그 연속적인, 단속적인 거죠. 단속적인 봉에서 이론을 전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연속적인 봉에 또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때 결국 미분적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간단한 문제들 몇 가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고 또 문제의 좀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필요한 또 이론 좀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모양은 이렇게 유니폼한 화면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성을 위해서
이 부재 1과 부재 2는 단면도 다르고 소재도 다르다. 위는 뭐 다이아몬드고 밑에는 백금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즘 이 불경기에 그렇게 생각합시다. 기분 좋게. 자, 이 문제는 양단이 이제 고정이 되어 있죠. 힘이 이렇게 중간에 가해지고 있고, 그죠? P로 가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그죠? 일단 분리를 해야 되겠죠. 양쪽 그라운드에서. 양쪽 그라운드에 힘이 다 달리 작용하겠죠. 만약 P를 누르면, 그죠? 이거 C에서는 못 간다고 잡아 당길 거고, 그죠? 또 A에서는 오지 마라고 밀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답을 구하면은, 이게 이렇게 두고, 미수를 이 방향으로 두고 답을 구하면 F1과 F2가 다 양수가 되겠다. 뭐 이런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통일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는요, 뭐 힘을 그냥 플러스 방향을 플러스 잡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F2를 반대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나는 충격 관점에서 잡았다. 자, F1은 지금 뭡니까, 현재? 이거는 인장을 한다는 거죠, 그죠? 나는 F2를 반대로 하게 되면은, 이건 난 이쪽도 인장이 그린다 보겠다. 그죠? 근데 실제는 이게 압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F2는 마이너스 놓겠죠. 자,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지금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힘의 병행 조건을 적용을 하면은, 그죠? 이와 같은 식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그 힘의 병행 조건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수수가 식수보다 많잖아요.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부정전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부정전개 문제는요, 고체과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고체과학적으로 푼다는 것은 힘과 변형 관계, 그 다음에 변형의 기하학적 적합성, 자, 이런 거를 갖다가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힘과 그 변형의 관계를 보면요, A점에 봤을 때 C가 얼마 멀어지느냐, 그 인장이 되는 걸 플러스로 잡읍시다. 그럼 멀어지느냐, 변형이 얼마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죠? 얼마 멀어지느냐 이렇게 봅시다. 그럼 델타 AC는 말이죠. A에서 바라봤을 때 B가 얼마 멀어지느냐, 그 다음에 B에서 봤을 때 C가 얼마 멀어지느냐,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요, 먼저 우리가 그 델타 12를 볼까요? 12는 F1이 뭡니까? 멀어지도록, 그죠? 인장이 되도록 F1이 잡혀져 있잖아요. 플러스예요. 그런데 F2는 이게 압축이 되는 방향을 플러스 잡아놨거든요. 내가 지금 전체 인장이 얼마 되는지를 보고 싶다 이 말이죠.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이게. 자, 요걸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부호 여러분들이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 적합성적 geometric compatibility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 그라운드는 완전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CA가 0이 돼야죠. 이 기하학적 합성이에요. 그럼 이제 이 식과 이 식, 또 여기로부터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세 식을 연립해서 풀면은 F1, F2도 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도 구합니까? 뭐 변형은 0이라는 게 만족되니까, 그죠? 뭐 각 부위에서 변형은 얼마 되느냐, 변형이 얼마냐, 이런 걸 같이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면이 균일한 복합봉에 강체 덮개로 이렇게 눌러서 힘을 좀 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풀라 그러면요, 각 그 복합봉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각 봉에는, 그죠? 다른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상하는 같겠죠, 그죠? 우리가 뭐 상하 다르게 둬가지고 또 힘의 병행 조건을 넣어서 상하 같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면 바로 아는 거니까 같이 뒀고. 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압축되는 게 명확하니까 압축한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뒀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하면은 이 식이 유도됩니다. 그때 다른 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행 조건에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미지의 힘의 수가 이 식수보다 많죠. 자,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부정전개 문제다. 그러면 이제 힘과 변형 관계, 또 변형의 어떤 구속 조건, 기하학적 적합성,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죠? 이 두 재료의 변형은 같아야 되겠죠. 이걸 델타1으로 델타2로 그러면요, 변형을 각각. 그러면 우리 델타1은 이렇게 되고 델타2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을요, 우리가 마이너스 똑같이 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F1은 지금 여기 수축이 일어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때 내가 변형을 압축되는 걸 플러스로 봤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한쪽은 이래 하고 한쪽은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답을 맞출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막 그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답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힘의 방향 설정과 델타 1, 델타 2 방향을 어떻게 해갈 거냐. 나중에 이제 이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 가지고 한번 또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요 방향 설정할 때 특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거죠. 변이가 같다 또는 변형이 같다는 조건이 이리 되겠죠. 여기로부터 이제 이런 식이 나오고 이식과 이식을 풀면 답을 구하게 됩니다. 총 이렇게 이제 연립해서 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틀리냐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단면이 균이라고 축강성이 이하로 상수인 봉을 같게 매달아 놨죠. 이 끝단에는 우리가 힘을 가하지 않았고 전체 그 무게가 W입니다. 그럼 단위 길이나 무게는 L분의 W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포화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힘이 우리가 분포해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걸 표현할 때 분포력을 표현할 때 Q라는 함수를 주로 씁니다. 하중 밀도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하중 밀도 함수가 L분의 W로 일정합니다. 물론 그래서 어쨌든 함수죠. 물론 이게 이제 본래 매달려 있기 전보다는 좀 길이가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끝에서는 그죠 힘이 0이고 이쪽 끝에서는 힘이 W로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부재력, 즉 충력이 W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W에서 이쪽 끝에 0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지점에서 부재력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자, x = x에서 부재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여기서 길이가 L이 되니까, 그죠? 단위 길이당 중량은 L분의 W니까 이걸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자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중은 그 합력으로, 그죠? 그 무게 중심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걸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힘의 병행 조건을 대입하면은, P는 그 X의 함수인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각 부위마다 힘이 다르니까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또 EA도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는 축 강성이 뭐 일정하다고 했는데 축 강성이 바뀌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위마다 바뀔 때는요. 우리가 앞에서 그 개념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뀌는 단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infinitesimal line segment를 우리가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델타 X를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럼 이제 델타 X만큼 더 떨어져 있는 이 점, 요즘에 X 좌표는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그죠?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P'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P'은 델타 X만큼 영향을 빼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상단과 하단은 작용 힘이 다른 거죠. 그 중간에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막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힘이 P 틸다다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합니다. 물론 뭐 정확한 거죠. 가정이 이렇게 되겠죠. P 틸다는 P와 P-L분의 W 델타 X 요 사이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냥 P 틸다로 보았을 때 이 P 틸다 나누기 A 하면 요게 D 델타 DX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 요 식으로부터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델타 X를 제로를 취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요게 0이 되니까 결국 P 틸다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빨갛게 표시된 바와 같이 그죠? 이렇게 같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을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P 프라임 이렇게 둘 필요는 없어요. P 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이러한 작업을 할 때 그 의미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체득을 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따라하게 되면요. 또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초기차게 하면은 아쉬움이 뭡니까? 어제 외웠던 단어 20개를 오늘 5개 잘 알고 있으면 뭐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수학은 뭐 어제 몰랐던 문제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기존에 알던 지식들을 조합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역학은 수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이러한 과정을 잘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물론 말이죠. 앞에서 복합축 문제 풀었죠. 그 다음에 봉 있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문제 풀었잖아요. 그거 고등학교 때요. 스프링 가지고 그거 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배운 이러한 문제들을 잘 풀면서 또 스프링으로 문제 내면 당해 한다면은 바로 이러한이잖아요. 근본적인 이러한 과정들 여러분들이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에다가 이제 dx를 곱해서 적분을 해버리면은 이와 같은 이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의 좀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기 앞서 봉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있잖아요, 그죠? 강체입니다. 이거는 뭐 강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체가 아니면 이거는 보다라 해야 되는데 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건 강체입니다. 그 두 개의 이제 봉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래서 힘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서 이상한 것 발견 못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뭐가 이상합니까? 역학 이론 전개 과정에서는 이상하지 않는데 분명히 지금 앞뒤 안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10초 시간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아마 그 이상을 발견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역학에 아마 조예가 깊은 학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강체잖아요. 강체는 길이가 늘어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지금 길이가 늘어나 있죠. 밑에 이게 길이가 깁니다. 만약에 길이가 길지 않게 그렸다면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 내려온 거죠. 그죠? 실제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죠. small deformation이다. 여기서 small deformation이라는 것은 뭐 infinitesimal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작은 infinitesimal은 그보다 훨씬 작은 거고 나중에 뭐 리밋 번에서 날아갈 턴도 생기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예, 우리 충분히 작은 값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00mm짜리에서 0.1mm 정도의 변형이 생겼다. 그러면 충분히 작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infinitesimal하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작다 이런 뜻은 아니죠. 자, small deformation일 때 이 본은 똑바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똑바로. 자, 이거는 이제 가정인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사실입니다. 실제에서는 사실 아니죠. 그 차이는요, 0.01% 이 정도 날 거예요. 뭐 겨우 따라 0.1%들 또 1%가 되더라도 공학적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걸 맹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제 수학이 또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형 탄성학이라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Linear Elasticity. 자, 선형이라는 게 이제 붙게 되면요. 수학적으로 갖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선형 가정이 공학적으로 맞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신의 관점이라 그럴까? 그런 관점에서는요, 그건 맞지가 않는 이야기지만, 자, 공학에서는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그림은요, 요거는 이제 위와 차이는 거죠. 요 봉의 위치는 같은데 방향이 달라지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위의 문제를 잘 풀고 밑에 문제를 못 푼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부재력의 방향과 변행량의 부호 통일을 시키는 게 좋다 이거예요. 통일 안 시키고 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감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기 어려워요. 그러면요, 채점을 할 때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거예요. 틀렸을 때 말이죠. 틀렸을 때 이 학생이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걸 내가 찾아야 되는데 찾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교수인데 그걸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교수 바쁩니다. 그거 말고도요. 학교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해야 되고 많아요, 할 일이. 미국 교수는 가능하지 한국 교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자꾸 이제 인칼리지 시킨다 그럴까요? 그런 효과가 있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모두 다 윈하는 그런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뭐 이런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노동에 좀 주로 중점을 두거든요. 근데 노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긍정적인 면을 더 키우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자기가 실수를 작게 해서 과대평가가 아니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단점 채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 하나를 풀 때 이러한 유의사항들을 좀 명심하고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도 정리도 하고 계속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을 좀 마스터하는데 큰 그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small deformation 가정을 했죠. 자, 그것이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정전계죠, 그죠? 각도 45도고 심플하죠, 그는. 이 점에서 힘의 평형 조건식을 적용하면은 각 부재에 걸리는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루트 2p 인장이 걸리죠. 여기는 이제 압축이 걸리고 마이너스 p. 뭐 간혹 그 학생들이 이 부호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매우 문제가 큽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일단 답을 구해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그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학적 감각을 여러분들이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여기는 압축이 걸리면 인장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압축이 걸리면 수축이 일어날 거고 인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압축이 걸려서 여기서 수축이 됐고 이 점으로 오게 될 거고 그죠? 요것은 인장이 되면 이 점으로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점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C점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C점은 이 원상에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것도 원상에 있을 거다. 그럼 이 점 C'점으로 먼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원방정식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원방정식은 비선형입니다. 선형이 아닙니다. 자, 선형 탄성항이라는 것은 모든 식들이요 다 선형이 돼야 돼요. 그 선형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여기 접선을 껐습니다. 접선을 꺼서 만나는 점 C 더블 프라임 이 점을 답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C 프라임 점과 차이가 있죠. 실제는 변형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죠. 발생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 C 프라임 점하고 C 더블 프라임 점은 거의 비슷해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C 더블 프라임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작도를 해보면 이러한 이제 도형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델타 1이고 델타 2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델타 1은요, 우리 압축되는 걸 플러스로 줬다는 얘기죠. 이렇게는 늘어나는 걸 플러스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편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C점이 여기였었는데 C 프라임 점은 X 방향으로는 델타 1 좌편으로 움직이구나. 변율을 따지면 마이너스 델타 1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건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각각 델타 1과 델타 2는 뭐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건 여러분도 뭐 잘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C점과 C 더블 프라임 점이 Y 좌표 차이는 맞냐? 그거는 이거 델타 V인데 그죠? 델타 V는 요것은 여기다 루트 1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40과 같으니까 델타 1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C점에서 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벡터니까 우측으로 움직이면은 플러스고 Y 승부는 밑으로 또 움직였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다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보호를 고려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양단이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재이면서 그 양단 사이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이거 우리가 역학적으로 봉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이런 이제 구조물 속에 있을 때는 트러스 부재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양단이 핀으로 연결되어 있고 핀 이외에 힘이 가해지지 않은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트러스 구조물이다, 그렇게 부르고 얘기한 트러스 구조물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앞에 구한 것도 뭐 굳이 부르면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런데 이 트러스 엘리먼트는요, 하중이 여기 이제 분홍 색깔 O로 되어 있죠. 요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압축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포인트를 연결하는 축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져야 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이 까만 X 있잖아요. 까만 X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게 돌아가겠죠, 그죠? 이 점에 작용한 힘이 합이 이 방향이 되고요. 그럼 이제 힘의 팽 조건에 의해서, 그죠? 일단 먼저 힘의 우리가 밸런스를 먼저 따져야 되거든. 그럼 이게 이제 이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면서 크게 같은 힘이 이렇게 작용해야 일단 힘의 밸런스가 먼저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밸런스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건 틀린 거예요, 가정이. 그 다음에 그거 반대 방향을 하면 왜 됩니까? 90도 근처에 있는 방향으로 약 여튼 이 X 힘이 이렇게 가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O라는 요 힘 짝을 빼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트러스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재력, 우리가 멤버 포스라고 그러죠. 멤버 포스, 부재력을 구하라. 여기서 부재력은 충력이죠. 충력은요, 부재력은 힘의 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죠? 답이 밑에 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P인데 인텐션이다. 마이너스 루트 2P인데 인컴프레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마이너스라는 게 이제 이게 인컴프레션 뜻하지만, 요거는 이제 오해를 할 수 있긴 하다만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현재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동적으로 뭡니까? 트러스 부재 자체는 힘의 밸런스를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 부재 자체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뭐 힘의 밸런스 따질 필요는 없고 핀S만 따지면 됩니다. 핀. 자, 이 핀S는 FC이다. 요 부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할 때 이렇게 힘을 방향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인장이 작용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보면은 그죠? 여기 현재 인장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 부재 힘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했으니까 이걸 지금 부재는 잡아 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반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제 결국 작용하게 되고, 그죠? 그것이 부재는 인장력을 가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개는 다 인장력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부분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렇게 두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의 평행 조건을 대입하면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한 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미수 두 개만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결정이 되면 여기 이제 알려지게 되잖아요, 힘을. 그래서 힘이 알려지게 되니까 요 두 개 미수가 남고, D점을 가서 이제 먼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점에서 구해 보면은 여기서 이제 힘이 여기 마이너스 루트 2P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이 마이너스 루트 2P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방향이 명확하니까 이렇게 힘이 이 방향으로 가고 플러스 루트 2P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힘의 밸런스를 따지는 것이 더 혼돈을 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루트 2P를 계속 실수하지 않고 처리를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은 플러스이면서 방향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죠? 방향과 이게 일치하니까 혼돈을 좀 피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 부재력을 구하게 되고, 그죠? 그럼 C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개만 남죠. 또 구할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은 이제 문제가 이런 트러스 구조물에서 정전계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부재력을 이렇게 앞에서 구했고, 이 부재력에 의해서 이 형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먼저 여기서 보면은 그죠? 이게 A점하고 B점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C점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C점의 위치는 이 AC와 BC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AC 이 부재의 이 인장량, 인장력이 걸리니까 인장이 되겠죠. 인장량을 델타 AC라고 그러고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한 그 논리에 의하면은 이 C 포인트는 요 선상에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C는 이 압축력이 걸리니까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 수축량을 델타 BC로 합니다. 이 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저기 부재력의 상태를 고려해서 어떤 것은 압축을 플러스로, 어떤 것은 인장을 플러스로 이렇게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축이 이만큼 일어나고 그 접선상에서 여기 수직한 거죠, 이렇게 접선상에서 이 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C 프라임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점이 또 고정이 됐어요. 이 점 고정돼 있었고 볼레이서 고정되었고 이 점이 이제 고정이 됐죠. 그 다음에 C점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C점과 B점으로서 그죠? T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C점은 어떤 변이가 발생했냐면 X 방향으로 델타 AC 그 다음에 그 Y 방향으로는 이러한 지금 변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 한 그런 논리로 이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에 루트 1을 곱해서 그다음에 요걸 더해준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밑에 점, 그러니까 D점, 이제 CD를 생각하는 거죠. CD는 기본적으로 요만큼 Y만큼 Y 방향으로 요만큼 변이가 일단 이렇게 자동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X 방향으로는 델타 AC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선 것을 만나는 점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재는 인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델타 CD만큼 여기서 인장이 돼서 요 선상에 요 D 포인트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선상, 그러니까 요것은 또 압축이 나니까 BD가 요만큼 압축이 나잖아요. 요 선상과 요 선이 만나는 여기서 이제 D 포인트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C점이 Y 방향으로 요만큼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요 포인트도 이 포인트도 그만큼 내려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요만큼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는 AC만큼 이동이 됐죠. 그래서 이게 AC만큼 이동된 이제 요점에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은 그 멤버 CE는 늘어났죠. 그걸 우리가 델타 CE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선상에 지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부재 입장에서는 지금 D가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E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C하고 D가 결정되어 있죠. 그럼 D는 우리가 어디냐? D는 여기서 보면은 Y 방향으로 요만큼 변이가 발생했고 X 방향으로
요거 더하기 그 AC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여기서 Y 방향으로 요만큼 내려온 지점, 그 다음에 X 방향으로는 여기서 보면, 그죠? X 방향은 요거 BD만큼 가 있네, 그죠? 그래서 BD만큼 요만큼 옮겨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부재는 압축이 일어나잖아요. 그 압축 그 양을 델타 D라고 하면은 요것을 우리가 델타 CE 이 잘못됐네요. 델타 D입니다. 이게 델타 D. 그래서 델타 D만큼 압축시켜서 여기 이제 수선을 긋습니다. 여기 직각인 선을 그어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점이 이제 E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런 변이들을 쭉 따져보면은 이런 관계식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고전적인 그 작도법에 의해서 구한 건데 이거 잘 믿음이 안 오죠, 그죠? 나도 이거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 과거에 풀 때 참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그래픽이 이렇게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구분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이 파워포인트 써서 해보니까 남들은 이렇게 혼란을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답을 구했는데 나중에 오늘 한번 우리가 또 검증을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하나씩 따져가면서 이해하고자 노력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책학의 범위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봉으로 이루어진 정전계 문제를 몇 개 풀어봤죠. 자, 지금부터는 부정전계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 구조물인데 정력학적으로 반력을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 문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봉은 아니죠. 왜냐면 강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봉이 두 개 있는데, 그죠? 요 문제와 요 문제의 차이는 봉의 이제 쪽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문제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를 조금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조금 부호 문제 때문에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역학의 본질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비교해서 수식화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빠질 수 있는 그런 오류들 있잖아요. 간단한 오류들을 좀 피함으로써 역학 본질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좀 뜻이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그죠? 자유물체들 그러면 이리 되겠죠. 물론 요 이제 힘을 어떤 건 위에 있고 어떤 건 아래에 있고 이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문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여기서 지금 FB가 이렇게 가해진다는 것은 봉의 인장이 가해진다는 뜻이죠. 그죠? 봉을 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봉이 이거를 잡아 당긴다는 거죠. 그럼 봉은 뭡니까? 인장이 걸리겠죠. 그죠? 이 봉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개는 방향이 같으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없죠. 방향을 두 개 같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인장이니까 봉도 인장이 걸리죠. 그죠? 이 보면은 지금 봉에 인장된 양을 VB, VC 이렇게 해놨죠. 그림상으로 인장이 걸리잖아요. 이게 인장이 걸리게 했고, 인장이 걸리면은 우리가 요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점에서만 제가 식을 구해놨는데, 그죠? VC는 늘어난 거리는 A분의 FPL이다. 그냥 부호 안 따져도 돼요. 나 이걸 힘을 방향 결정할 때, 그리고 이 변형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부호를 이렇게 통일해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하학적 적합성은 이제 이게 삼각형, 아까 얘기했죠, 그죠? 곧바로 내려온다. 이게
X방향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이 들어간다 그랬죠. 이건 이론입니다. 어떨 때는 그리 하고 어떨 때 그리 안 하고 그런 얘기 아니고 이건 이론입니다. 오히려 그걸 고려를 하면 그 답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질 텐데 이 삼각형이 이제 그 닮은 꼴이죠. 그 닮은 꼴로부터 이런 관계식 얻어지고 요거는요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푸는 사람이 요거 풀 때 조금 뭐 조금 신경이 더 쓰인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요건 그림상으로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VB는 뭡니까? 인장이 되고 VC는 압축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요 FC를 압축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플러스를 잡아버립니다. FB는 그죠? VB와 함께 이렇게 인장이 되는 방향을 플러스를 잡고 방향을 일치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면은 이거는 뭐 그런 관계는 똑같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압축된 양 VC는 FC가 바로 오면 되죠.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내가 FC를 압축이 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놨거든요. 그게 식이 똑같은 거예요. 문제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따져줘야 될 것은 힘의 방향과 변형의 방향이 같은가 다른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프리바디 다이그램 가지고 이 문제 풀겠다 그러면은 이 FC와 VC는 서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걸 좀 명심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간단한 3 트러스 엘리먼트 구조물입니다. 그죠? 물론 이게 이제 두 개 있으면은 이 반력을 힘의 평행 조건식으로부터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형과의 관계를 또는 뭐 기하학적 적합성을 좀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따지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책에서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참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거 보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물론 뭐 학생에 따라서는 그걸 이해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내가 하는 방식은 앞에서 그 정정계의 변형을 따질 때 똑같습니다. 우선 이 같은 경우는 요 바를 갖다가 먼저 따지는 것보다는 이 두 개 바를 가지고 점을 먼저 결정해 줘요. 어차피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만 두 개만으로도 한 점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한 봉 부재는 그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된 점에 의존적인 거죠. 그 의존 관계를 우리가 이제 밝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스듬하게 되는 거는 우선 좀 복잡하니까 직각으로 된 이 두 맨발을 가지고 따져보면요. 자, 여기서 힘을 이제 어떤 가하면 이게 수축이 될 수도 있고 압축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 늘어난 길이와 힘의 방향과의 관계가 맞으면요. 우리가 유도하기 편한, 식을 유도하기 편한 방향으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늘어났다, 이건 줄어들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일반성을 우리가 읽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요. 이런 관계를 유도할 때는 무조건 늘어난다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때 우리 나중에 이 자유물체들을 그릴 때 그 힘의 방향도 늘어나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 내가 이제 가정한 그 방향이 실제와 반대더라. 그럼 가정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한 가정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 반대 방향은 무엇으로 설명되느냐? 마이너스란 부로 설명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부재가 이만큼 늘어났다 하고요. 이 부재가 이만큼 늘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규칙에 의해서 그죠? 일단 늘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그 탄젠셜 라인을 딱 긋죠. 그 라인이 만나는 이 점이 변형돼서 갈 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맨바도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야 될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늘어나서 그 다음에 그 접선을 껐을 때 이 점을 통과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델타 AB고, 그죠? 델타 AB고, 요게 델타 BD고, 요게 이제 델타 BC,
그죠? 델타 BC죠. 그러면 그걸 이제 확대해서 그려보면요. 이런 그림이 되죠. 이런 그림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그리는요. 요 그리 더하기 요 그리죠. 요 그리는 델타 AB의 사인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그리는 요 그리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런 이제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힘과 변의 관계로부터 힘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부정전개에서 갖는 힘에 관한 방정식 부족 문제를 이 식과 힘과 변의 관계식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 앞에서 푼 문제보다는 좀 더 단순하죠. 이게 좀 더 쉽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칭성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요 멤버가 세 개의 멤버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재료학적으로 또는 역학적으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A, B와 B, C가 같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기하학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포인트 P가 곧바로 그냥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옆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이게 만약에 역학적으로 또는 그 재료학적으로 다르면은 이게 이제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죠. 그 문제는 앞에서 푼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토러스 구조물이니까 즉 그 모든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핀으로 연결되어 있고 청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핀에서 힘의 평행 관계를 따지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유물체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힘의 평행 조건을 넣으면은 비록 그 미수는 두 개지만 식 하나밖에 유도할 수 없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이 기하학적 합성이라든지 힘과 또 변의 관계를 따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 조금 단순한 게 일단 B가 대칭성 때문에 곧바로 밑으로만 내려간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B가 또는 뭐 BC도 마찬가지인데 AB가 델타 1만큼 늘어났을 때 그 접선이 이렇게 BD가 늘어나는 거죠. 요 선문과 만나는 이 점. 이 점에서 이제 B 이 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런 관계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과 변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얻어서 연립해서 풀면 반력과 그 다음에 또 변이량을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요,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런 관계가 얻었지만 이걸 한번 우리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P점이 밑으로 B'점 움직였어요. 변이가 델타 제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서 부재 BC가 늘어났겠죠. 그죠? 이렇게 보다시피 까만 선에서 이렇게 파란 선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늘어난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 본래 길이를 이제 뺍니다. 이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1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L1을 묶어내는 거죠. 묶어내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서 델타 제로 나누기 L1이 아주 작습니다. small deformation이죠. 이게 뭐 1000분의 1 오던데 그 뭐 1000분의 1을 또 제곱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에 비하면 뭐 100만 분의 1이니까 이건 무시 가능하죠. 일단 이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테일러 전개에 의해서 여기서 정의되어 있죠. 만약 x가 1보다 엄청 작다. 그러면요. 이건 근사적으로 1 플러스 nx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테일러 전개 공식을 적용하면은 2분의 1 루트를 없애는 대신 여기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1 더하기 요거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델타 제로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여기서 약해놨죠. 그죠? 약해놓은 요건 수학적으로는 맞는데 역학에서는 이퀄을 해도 맞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요, 그 단면이 이렇게 바뀌고 또 재료가 이렇게 서로 다른 단위져 있는 이런
봉의 양단이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그 온도를 가했어요. 우리 이걸 열하중이라고 그러죠. 열하중. thermal load, 영어로 thermal load를 하는데 thermal load를 가했을 때 이 양 고정된 단에 그 힘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물론 면적을 나누면 응력도 구해지겠지만 이제 자유물체를 그리면은 여기는 뭐 다른 기계적 하중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양단에는 이렇게 힘이 갔죠. 이거는 뭐 힘의 팽 조건을 뭐 대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른 힘의 팽 조건으로부터 이 P를 결정할 수 없어요. 이것도 부정전개죠. 그래서 변형을 따지고 또 힘과 변형의 관계 및 기하학적 합성을 따져야 되겠죠. 기하학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양단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 하중을 가하면 AB는 가령 늘어나고 BC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여기 만약에 뭐 AB가 강하면 그죠? BC가 수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두 개 상쇄가 돼야지. 이게 델타가 플러스면은 이 본래 열 하중을 가기 전에 딱 조립이 된 상태고 거기에 압축력이 가해지지 않았고 또 양단이 접촉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델타 T를 가하게 되면은 열팽창에서 당연히 이렇게 미는 힘이 걸리겠죠. 그래서 내가 힘의 방향을 이렇게 봉을 미는 방향을 이렇게 잡았고 그래서 이제 델타 AB에 늘어난 그 길이하고 델타 BC와 늘어난 길이를 더하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델타 우리가 CA 0이 돼야 되고 델타 CA는 각각 그죠? 델타 AB, 델타 BC 늘어난 길이를 구해서 대주면 되고 각 길이 늘어난 거는 이제 기계적 하중에 의해서 늘어난 거. 지금 이것은 이제 늘어난 걸 플러스 잡은 거죠. 늘어난 걸 플러스 잡았는데 힘이 압축으로 걸려 있으니까 많아서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열 하중에 의해서 늘어난 거는 알파 델타 T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L1. 우리가 부재 B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개 더해지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P가 구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걸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CA 사이에 열하중에 의해서 생긴 변형과 그 다음에 기계적 하중에 의해서 생긴 변형을 더했을 때 그것이 0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또는 두 개의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같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그 공부한 것은 봉 문제를 우리 정력학 지식을 주로 가지고 주로 공부를 했죠. 미분이 아닌 개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간단한 그런 변형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환경하에서 미분을 우리가 정의를 해서 전체 채집량을 계산을 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그냥 일종의 짜투리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이 봉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학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구하던 그런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봉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봉 문제는 미분 방식이 개시될 그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봉은 단면이 균일하기 때문이죠. 재료가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러니까 균질하고 그래서 되게 그냥 그런 디스크리트한 방식으로 되지만 일반 역학은 그러지 않습니다. 봉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아까 단면이 같고 재료가 동일하다면은 이 봉 내부의 어떤 역학적 현상은 봉 끝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봉은 다릅니다. 무조건 다릅니다. 봉은 청력 때문에 모멘트가 발생하고 모멘트는 길이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위치마다 다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미분 방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봉 문제에서 이런 미분 방식을 한번 확립을 해 두면은 뭐 실용성 없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인 좀 복잡한 그런 역학적 현상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봉입니다. 봉을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죠. 하중도 이 보다시피 집중 하중이 아니고 이제 분포력이 이렇게 쭉 작용하는 거죠. 집중 하중도 분포력의 일종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공부하게 될 텐데 실제 집중 하중은 없죠. 분포 하중이 좀 특별한 거죠. 바늘로 찌른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하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작긴 해도 그 접촉면이 있는 거죠. 그게 접촉면에 분포 하중 형태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포 하중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집중 하중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봉에 small, infinitesimal line segment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럼 양단에 그 충격이 작용하겠죠, 그죠? 좌편에는 fx, 우편에는 fx 플러스 델타 x. 이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중이 이제 분포력 형태로 작용한다 그랬는데 그 분포력을 우리가 qx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load intensity function이다. 그냥 제가 하중 밀도 함수다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그럼 이제 하중 밀도 함수는 물론 이전과 이전은 다르지만 이 평균 값으로 우리가 그냥 qx 델타 x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뭔 뜻이냐면 qx가 계단식으로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계단의 그 폭을 리밋 델타 x 제로로 취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컨티뉴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qx 값을 이즈메스 값을 대표로 해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이제 힘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그마 fx 그 제로를 하면은 뭐 이런 이제 식이 나오고 여기서 델타 x를 제로를 취하면은 이런 이제 1차 미분 방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변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변이를 우리가 ux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x 방향의 변이를 ux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y 방향은 vx, z 방향은 wx 이렇게 표시를 하죠. 물론 요 변이는 봉의 위치만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변이가 vx, 여기서는 변이는 u의 x 플러스 델타 x 되죠. 그러니까 변이는 u의 함수니까. 그것의 이제 기하적 의미는 이거죠. 이 A점이 그죠?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죠. B점은 이만큼 이동하고. 물론 U는 미수입니다. 미분 방식 풀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미수죠. 그래서 실제 가면은 요 멤버 있지 않습니까? 델타 X. 요 델타 X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요 UX 플러스 델타 X 빼기 UX만큼 늘어난 거죠. 그죠? 이 길이가 크게 보이지만 델타 X가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은 이게 분자 있잖아요. 분자가 상대 변이가 되겠죠. 상대 변이는 변형이죠, 변형. 변형된 양이죠. 늘어난 양이 된다는 거죠. 물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인장시험 할 때 뭘 정했습니까? 단위 길이당 늘어난 양 이랬잖아요. 그래서 본래 길이가 델타 x니까 델타 나눠요. 그리고 리밋 델타 x 제로를 취하면 이건 미분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du dx가 변형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을 x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입시는 x로 이래 하고요. 자, 요건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커 법칙에 의해서 이제 힘과 이제 변형을 연결시켜주죠. 요건 이제 변형이고, 이건 힘이잖아요. 그죠? 요 연결이 필요한데, 그건 후커 법칙에서 하는 거죠. 후커 법칙이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는 A분의 F죠.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하면 fx는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힘과 변형이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것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2차 미분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qx를 알면은 두 번 적분하면 ux를 알 수가 있죠. ux를 알면은 각 부위별로 변이를 아니까 어떤 특정점에서 뭐 변형량 또는 변이 위치 변화를 구하라. 그러면 뭐 좌표를 넣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본 문제의 지배 방정식입니다.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경계 조건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매달린 봉 문제 공부했죠, 그죠? 이건 앞서 공부한 것을 요약해 놓은 거고. 자, 미분 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가지고 저 경계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계 조건은요, 여기서 어디 됩니까? 여기는 변이가 0이죠, 그죠? 그래서 U0는 제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힘이 0이거든요.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그죠?
힘이 0이라는 이야기는 거기서 뭡니까? du dx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변행률이 0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qx는 L분의 W고 그것을 우리가 미분 방식에 이제 대입을 하면 이 되고요. 두분 접근하면은 적분상수 C1, C2가 나오죠. 우리가 x 그 0에서 0이니까 C2는 0이고 또 한번 미분했을 때 0이니까 여기서 L을 넣었을 때 요 값이 우변이 0이 또 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C와는 W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상수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답이 이제 나왔는데 그런 이제 변이가 함수꼴로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끝점에서의 변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L을 넣으면 되는 거죠. 결과는 물론 갖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언급 없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방법 1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학적 접근 방법을 제대로 체득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묻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분 방식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약간 좀 기계적이라는 것은 좋은 말인데 본래 이게 좀 안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기계적으로 풀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앞에서 유도한 경계치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유도하는 과정이라든지 배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나온다면은 본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미분 방식과 경계 조건에 관해서 유도하고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문제를 두고 경계치 문제 풀어라 뭐 그렇게 또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런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책에 뭐 본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응력선도라는 게 있다는 건데 뭐 이렇게 잘 쓰이진 않습니다만 이게 아마 이 힘의 그런 그 방향이고 이거는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큰 부분이 이제 응력이 크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노치라 그러죠. 노치 여기 이제 계람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구멍이라든지 뭐 우리가 나사 같은 경우인데 구멍이 나 있을 수 있죠. 또 결함적 요소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힘이 말이죠. 노치 부위에 이렇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력이 이게 커진다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응력 집중이라고 해요. 평균 값보다는 훨씬 뭐 이건 그림을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그렸는데 그리고 여기 특히 여기에 이제 폭이 더 좁아지면요 이게 더 이제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응력 집중, 영어로 stress con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것을 계량화시키는 한 건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요 폭이 좁아지면 커진다 그랬죠. 그 응력 집중되는 정도가. 그리고 물론 깊으면 깊을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응력 집중 개수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것은 이 노치가 없었을 때 응력 있잖아요. 그 응력을 최대 응력으로 나눈 거예요. 최대 응력이라는 것은 응력 집중이 돼가지고 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본래 이 노치가 없었을 때의 응력을 나누면은 그 값이 우리가 그 응력 집중 개수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축이 응력 집중 개수인데 이게 여기서 D에 비해서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뾰족하게 되는 거죠. 급격하게 이렇게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 같은 거 깨질 때 있잖아요. 그 앞에 끝이 이제 이런 거라 보면 되거든요. 그럼 작은 힘을 가해도 쫙 깨지죠. 우리가 석수쟁이들이 돌을 쪼아서 돌을 이렇게 분할을 할 때도 보면은 이런 원리를 쓰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기계 구조물의 파괴와 직결됩니다. 우리 다리가 예전에 붕괴된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 보면은 이런 뭐 이런 나사가 조립된 부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력이 좀 다른 부위에서 커지고 거기로부터 크랙이 발생해서 진전해서 이제 큰 구조물이 붕괴되는 그런 이제 사고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게 내부에 이렇게 홀이 있을 때 응력 집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 코너가 발생해서 그죠? 이 코너의 R이 작으면은 응력 집중에 좀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R과 계단의 변화 차이 이런 것들이 응력 집중 계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응용 예제들을 좀 몇 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거죠. 우리가 힘을 발려고 하라는 건 아니고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점들의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즉 A점 기준 했을 때 B의 변이는 어떻게 되고 C는 어떻게 되고 D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제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actual force diagram이다. 자, 우리가 이제 곧 말이죠. 전단력이다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또 굽힘 모멘트다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자, 거기 가면 이제 shear force diagram이다, bending moment diagram이다 이런 걸 수없이 그려야 됩니다. 어찌 보면 역학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면은 좀 좋게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ctual force diagram이다. 이것은 그 actual force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actual force가 뭡니까? 이거는 인장 4죠. 그죠? 여기서 사인은 4.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0이 가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4의 4배, 그죠? 4배 이렇게 그렸죠. 이런 그림 그릴 때는요, 이 비율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8이죠, 8. 그죠? 우리가 여기서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보이잖아요. 여기는 액션 포스가 8이죠. 8이면 요거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요 놈은 이제 변이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이 공식에서 A분의 FL인데 F 알고, 이건 상수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값이 될 거다. 자, 이 구체적인 값은 여기에 이제 주어진 단면과 재료 상수, 영수 모듈러스죠. 그죠? 영수 모듈러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만, 어떤 개념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B 관점에서 봤을 때 C는 이거는 압축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압축력이 축력으로 가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변이가 오히려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요만큼 이제 델타 BC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이건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C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밑에 이 점에서 봤을 때 D가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겠죠. 그 값이 계산하면 델타 CD가 되고, 이걸 이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D점이 변이가 어디 되느냐, 그건 이 값이 될 것이고, C점은 이 값이 될 거고, 그죠? 오히려 A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문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좀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바뀌어가요. 함수꼴로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균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힘을 이제 끝단에 힘을 가했을 때 A의 변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유니폼한 영역에서의 변형량과 또 이제 테이퍼진 부분에서의 변형량을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간단하고, 이렇게 A분의 P 하면 되고, 요거는 그죠? A분의 P dy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적분해야죠. 이건 앞에서 좀 이런 걸 개념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테이프 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계단으로 되어 있는 봉이 있다는 거예요. 각 계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식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한대에 있기 때문에 적분의 개념으로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이렇게 y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을 하면 간단한 수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체고, 두 개의 봉이 있고, 요까지 하면 세 개네, 그죠? 힘을 가했을 때 D점이 얼마 내려가느냐는 얘기인데, 뭐 두 가지 원인이 있죠. 하나는 이게 요 강체가 기울어서 내려가는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놈이 늘어난 거. 그래서 뭐 이놈이 늘어나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떻게 기울 거냐. 이것은 각각 봉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지의 힘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둘 다 인장이 그린다고 본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 멤버가 이 부재를 자꾸 당긴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늘어나야 되겠죠. 자기 인장이 그려야 되겠죠. 이제 항상 이런 거 따질 때는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러니까 이걸 미는구나. 앞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우리가 평행 조건을 대입을 하고 모멘트 했더니 이건 뭐 정정이니까 계산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각 부재가 변형되는 양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이 델타 C는 얼마나 될 거냐? 델타 C는 여러분들이 이건 뭡니까? 닮은 꼴이죠, 그죠? 닮은 꼴 규칙에 의해서 델타 C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델타 C에다가 그 다음에 델타 3을 더해주면은 D점이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앞에서 한 문제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앞에서 행거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구조물인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봉과 파이프의 법성을 구하라. 여기 이제 힘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힘은 이렇게 이제 요건 지금 뭐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썼습니다만 뭐 힘의 평행 조건으로부터 F1, F2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거기다가 단면적으로 나누면은 기본적으로 플러스면은 인장 응력이 되겠죠. 마이너스 압축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요 방향을 이렇게 미지의 힘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이죠. 다 인장이 걸리는 거를 기본으로 잡았기 때문에 플러스면 인장력, 마이너스면 압축력이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요소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건 바로 구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P점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도행 그려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X방, Y방향 위치 변화 양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앞에서 푼 문제와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대칭이에요. 그래서 보면 강체 부재의 이 부재 있잖아요. 이 부재의 변위를 구하라. 얼마로 쳐지느냐. 이게 이제 기울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풀 때는 이와 같이 자유물체도를 두고 F1, F2, F3를 둬야죠. 일단 뭐 같다 이리 두면 안 되고 바로 여기서는 시그마 MB 이퀄 제로다. 이 점에서 그 모멘트 제로라는 것부터 F3는 같다 F1과 이래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칭이니까 결과적으로 세 멤버의 변형량은 같죠, 그죠? 기하학적 적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부재의 그 변형과 힘의 관계는 이런 식에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부족한 식을 이 관계들로부터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결정이 되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변이도 자동적으로 여기로부터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정적인 문제죠. 우리 앞에서 했던 문제죠, 그죠? 앞에는 이렇게 Y 방향으로 씌워서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어떤 제약이 붙어 있냐면 이 P가 얼마일 때 이게 뭐 응력이 얼마 그리느냐 이게 구하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거 구해야 됩니다. 그 응력이 이 소재는 160MPa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요 부재는 120MPa를 초과되도록 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처럼 일단 응력을 구해야 되겠죠. 응력을 구하고 그 값이 여기가 160MPa 될 때 P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여기가 120MPa 될 때 그때 P를 계산해서 그 두 개 중에 작은 걸 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어느 하나든 허용 응력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소승 변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구조물로서 의미가 없게 되겠죠. 이 문제는요, 이 부재 1, 2가 다 봉인데 이 봉제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로 다른 봉제인데 이거는 강체입니다. 이 강체 요 중심에서 이 힘을 작용시키게 되면은 이 강체가 기울 수가 있잖아요. 두 개 똑같으면은 중심에 가면 기울지 않겠죠. 그런데 다를 때 이 기울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부위에 힘을 가해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구속 조건이 주어져 있죠, 그죠? 기하학적으로, 그죠? 이 델타 1과 델타 2가 같다, 구속 조건이 일단 주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정량계죠, 그죠? 그러니까 미수가 두 개니까 힘을 이렇게 두 개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x가 미수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힘과 변형의 관계, 또 변형의 기하학적 적합성, 이걸 따지면 되겠죠. 이것은요, 여기 강체고 여기 이제 봉이 세 개가 있습니다. 물론 봉은 옆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 있죠. 그리 했을 때 봉은 서로 재료학적으로 또는 두께가 다를 수가 있고 또 뭐 같을 수도 있고 그러죠. 일단 우리가 요 강체를 분리해서 자유물체로 그립니다. 그죠? 우리 봉은 우리가 자유물체 그릴 필요 없죠. 그 아까 설명한 같이 끝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봉의 방향으로 힘을 두면은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Y 방향으로 이렇게 뒀고 Y 방향 힘의 밸런스를 따지면 인식이 어느덧지고 모멘트 이퀄을 제로로 했는데 A점에 대해서 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 두 식으로 우리가 발적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부정적인 문제죠. 힘과 변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리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P가 이쪽에 있고 이 P 밑에 요 봉이 엄청 단단하다, 강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돌려 올라가고요, B는 내려가겠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요, 답을 바로내는 거 아니거든요. 수식을 유도하고 그 수식을 이제 풀어서 해야 되는데,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강조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각기 방향을 정하고 이러면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R1, R2, R3를 방향을 같이 했죠. 이 말은 뭐냐면 봉이 다 압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봉에서 이놈을 미니까 쥐는 밀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이가 다 이렇게 Y 방향으로 밑으로 다 이렇게 향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기하학적 적합성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 강체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두 개 상에 넣어줘, 그죠? 그 비율로 해서 구하면은 중간의 값은 양육의 값의 그 산수를 뺀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변형과 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Y1과 R1, 이는 그 힘과 변형의 방향이 일치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부호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식이 나왔고, 이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힘에 관련된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래서 세 개의 그 식으로부터 반력을 결정하고 또 그와 관련된 그런 또 부수적인 그런 문제들 푸는데 그걸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봉 문제는 또 잘 푸는데 이 봉 대신 스프링으로 교체해 놨을 때 풀어봐라 그러면 또 못 푼다면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은 스프링이 더 쉽고요. 또 앞에서도 내가 강조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봉 문제는 스프링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이의 어떤 폭과 깊이를 넓히는 것이 또 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을 또 재차 강조해 둡니다. 뭐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힘을 P를 가했을 때 이 봉이 이제 두 개 있고요. 여기는 받쳐져 있네요. 그럼 여기는 이제 변이가 여기서 0이 될 거고, 그죠?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운동을 하겠죠.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이는요 이렇게 Y 방향으로 그냥 직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체인데 이 강체가 길이가 커지지 않느냐? 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론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래놓고 이쯤에 변이 얼마냐? 그럼 이런 삼각형의 닮은꼴 정리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델타 E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내가 여기서 다 지금 구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PPT를 이용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제가 항상 갖는 걱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공부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손으로, 또 혀끝으로, 귀 있잖아요. 귀 안쪽, 귀 밖이,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전문입니다. 머릿속에 깊숙이 넣어놨고 한참 생각해서 놓으면 그건 전문이 아니에요. 그건 책을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자고 우리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어떤 원리를 가진 적절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보고, 다른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실수를 안 하면 돼요. 근데 대개의 경우 있잖아요. 역학이다, 수학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개들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물론 제가 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죠. 역학은 개인의 상식을 동원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역학 환경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풀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의 어떤 특별한 공식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이제 실수를 줄이는 건데,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적한 것이요.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오답 노트를.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한 문제를 풀고 거기서 새로운 개념이라 그럴까? 어떤 약간 테크닉이라 그럴까? 그런 게 획득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았다. 좀 틀렸다. 그러면 그거를 오답 노트장에 적고, 반드시 그날을 이렇게 해상한다든지 또는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되새겨보고, 또 일주일에 주말에 한번 또 해보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런 실수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그것이 또 여러분 스스로 채찍질하고요, 재미가 붙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은 재밌게 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자기 스스로 하는 거, 그런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고 서로 다른 재료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백금이고, 요거는 다이아몬드고, 요거는 또 뭐가 그냥 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재료가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유물체도 뭐 재료하고 상관없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 여기서 뭐 여기 힘이 이리 가해지니까 실제 여기서는 미는 힘,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이 그릴 거다. 좋습니다. 이때 여기서 보면은 아까 한번 그렸죠, 그죠? 액션 포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여기는 R1이 압축이 그린다. 기본적으로 가면 음수가 될 거고, 그죠? 여기는 R2, 양수, 이건 인장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압축이 되면은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죠? 수축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이제 인장이 일어날 텐데, 뭐 하여튼 개념적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변형이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델타 GA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고, 자유물체도에 우리가 힘의 변형 조건을 적용하면 이런 식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델타 AD를 구하면요, 각각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액션 포스, 그야말로 액션 포스죠. 액션 포스를 정했다는 것은 델타 AD가 늘어난 걸 플러스로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자, FAB는요, A와 B 사이에 액션 포스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걸 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FAB는 얼마냐? 자, 여기서 FAB는 마이너스 R1이죠. 자, 요건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충력은 이렇게 인장되면 플러스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R2 플러스로 들어갔죠. 이게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거기로부터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요것은 이제 응용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뭐 잘 따져보면은 뭐 이렇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슬리브죠. 이 튜브죠, 튜브. 그죠? 튜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볼트의 단면과 튜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튜브를 우리가 슬리브다, 소매, 슬리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 슬리브 없으면은 이게 이제 4분의 1밖에 돌렸을 때 이 피치가 16분의 1인치거든요. 그럼 16분의 1인치 곱하기 4분의 1만큼 이동이 되겠죠. 그런데 슬리브가 막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4분의 1밖에 돌렸습니다. 이동됐죠. 그럼 슬리브를 이제 끼운다고 생각합시다. 안 끼워지겠죠. 그럼 슬리브에 힘을 가해야 되겠죠. 우리가 압축을 가하고, 그죠? 그 압축력을 우리가 FS라 그럽니다. 그럼 그 자동적으로 이 볼트에도 인장이 걸리겠죠. 그죠? 볼트를 밀어내려고 그러죠. 슬리브가. 그것이 이제 FB인데, 이 FB와 FS는 힘의 평행 조건에서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점점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가 딱 조립되는 그 시점이 오겠죠. 그때 싹 밀어넣으면은 서로 힘의 밸런스도 만족하고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슬리브가 줄어든 거리와 볼트가 늘어난 거리를 더하면은 나사에서 이동된 거리와 같아진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답이 될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제 하나 더 획득이 되고 이로부터 볼트와 슬립에 걸리는 힘을 구할 수 있고 단면적으로 나누면은 응력이 구해지죠. 우리 응력이 중요하죠. 이런 문제도 아까 비슷한 거 풀어봤죠. 그때는 이제 요 안쪽이 이렇게 균일한 그런 봉이었는데 요거는 지금 또 그것이 또 이렇게 계단이 또 져 있네, 그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각각 안쪽에 우리가 이 문제는 또 별도로 풀어봤고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긴 파이프에 한 토막을 지금 잘라낸 겁니다. 이 우리가 고체가에서 요 파이프 내 있잖아요. 파이프의 고압 관의 변형, 응력 이런 걸 좀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을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면 압력이 이리 가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FS가 이리 가해지면은 이쪽으로 또 FS가 이리 또 가해져야 되겠죠. 이제 대칭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은 작용 반창의 법칙에 의해서 크기는 같고 방향의 반대인 힘이 이렇게 작용해야 되는데 상하 대칭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FS는 0이에요, 단면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종의 그 텐션, 이 강간을 잡아 당기는 텐션이 있잖아요. 이렇게 작용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죠? 이거는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다 만족하죠. 그래서 우리 단면에는 FT 텐션이 작용한다. 이 텐션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것은 뭐 이게 방법 두 가지로 제가 설명했는데 하나는 그냥 압력이니까 압력을 쭉 적분을 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요 우리가 자유물체들 그릴 때 이 안에 있는 내부의 물질까지 다 포함해서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이 내 물질을 여기 표면에 쭉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이런 산술 계산으로 동일한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각 이 포인트마다 동일한 이 텐션 값이 주어지는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 좀 스트레이트 소재를 가지고 했죠. 봉, 그죠? 이건 지금 굽어져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구한 그러한 수식이 여기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작은 그 봉들의 연결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전체 길이로 계산해가지고 그 늘어난 길이 이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그죠? 델타 T, 그러니까 요 탄제실 방향의 그 힘에 의해서 늘어나는 원주 길이는 이 단면이 BT고, 그죠? 그 다음에 소재의 영스몰수가 E고, 힘이 PBR이고, 그 다음에 요 중심, 지금 안쪽 내경이 R이고, 그죠? 그 다음에 외경이 R 플러스 T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이 R 플러스 ET가 되겠죠. 중심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은 이와 같은 식이 이제 녹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경이 늘어난 걸 구하라 그러면요. 여기다가 2파를 나누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요. 이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파에 R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반경이 델타 R 늘어나면은 원주 길이는 얼마 늘어나느냐?
2파이 델타 R만큼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델타 R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원주 길이 늘어난 양에다가 2파이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파이프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죠. 그것은 이제 그 직선이 아닌 그런 부재에 봉이론을 적용한 거죠. 자, 그런 또 재미있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벨트입니다. 벨트는 여기서는 그 회전체에 저항을 줘서 회전체의 그 운동을 통제하자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마찰에 의해서 그죠? 각 부위별로 이 벨트에 작용하는 인장력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함수 관계 있는 겁니다. 이 세타의 함수 관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분 방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미분 방식을 하나 유도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우리 유도했지만 그건 제가 이제 앞을 위해서 한 거고, 근데 이건 이제 실용적으로 우리가 미분 방식을 유도하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첫 경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미소 요소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고, 물론 그때는 좌표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극좌표로 쓰죠. 그죠? 세타, 델타 세타. 이렇게 해서 델타 세타를 상당히 크게 해놨지만, 이건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기하학적 따져보면 이거는 이번에 델타 세타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각도로 텐션이 그리는데, 이 점에서 좌표는 세타입니다. 자, 이 세타가 좌표입니다. 여기서요. 그러니까 T 세타가 되고, 여기서는 T 플러스 델타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회전체와 접촉하는 데서는 힘이 작용하는데, 대개 이제 마찰, 이렇게 상대 운동이 있으면요, 법선력과 저선력으로 이렇게, 또는 마찰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법선력은 대개 N, 알다시피, 그죠? N으로 쓰는데, 여기는 이제 미소 길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델타 N, 그 다음에 델타 N 곱하기 마찰 개수, 여기서는 F로 되어 있습니다만 되게 이제 뮤로 써요. 뮤. 그래서 뮤가 작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운동을 저지한 방향으로 마찰은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저지한다는 것은 운동체를 봐야죠. 운동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죠? 시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마찰력이, 그거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쪽에서는 뭡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무채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그마 F 세타, 시그마 FR 이고 0을 해서 이 두 식을 얻게 되고, 여기서 테일러 전개를 하고 근사를 실시합니다. 사인 2분의 델타 세타는 극소치거든요. 그래서 2분의 델타 세타가 되고, 코사인 2분의 델타 세타는 1이 되고, 테일러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이제 그 높은 항은 나중에 델타 세타를 0을 보내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델타 세타를 나눠 가지고 리밋 델타 세타를 제로로 보내버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두 식이 나오고, 이로부터 이러한 미분 방식이 이제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요 미분 방식은 여러분들 아마 수학에서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요 이제 요 결과 자체도 또 기계 요소 설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중시하는 그런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뭐 이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에 관한 그런 개념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함이죠. 이걸 풀 때는 여기 이제 T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T를 한쪽으로 몰고 세타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양변을 적분해가지고 이와 같은 T equal EM 마이너스 뮤 세타 이런 이제 함수가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C는 그 경계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찰 법칙에 대해 조금 정리를 해두면요, 마찰은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콜롱 마찰 법칙이 사용되고 있죠. 이 콜롱 마찰 법칙은 그 마찰력이 법선력의 일정한 배수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죠. 뭐 이게 아주 뭐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마찰 현상을 반영하는 데는 공학적으로 상당히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찰
력은 말 방향이 그죠? 왔다 바뀔 수도 있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서로의 운동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그 정도 좀 이해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뒀었는데 그 봉은 그죠?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스프링하고 같다. 그리고 후크 법칙에서 보면은 그 시그마 이퀄 E 입실론이 나오고 여기로부터 우리가 그 시그마는 A분의 P가 되고 그죠? 입실론은 그 L분의 델타가 돼서 결국은 이제 P 이퀄 L분의 AE 델타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이제 그 법칙에서 F 이퀄 KX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K 이퀴벌런트 이걸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에서는 우리가 2분의 1 KX 제곱이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잖아요. 그 같은 식으로 해서 구해보면은 이 A분의 P 제곱 L이다. 이게 이제 그 봉에 축적된 변형 에너지, 즉 스트레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단위 부피당으로 바꾸게 되면은 2분의 1 시그마 입실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걸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물론 적분을 하면은 똑같이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봉이 이렇게 균일 단면 균질 재료가 아니면은 각 부위마다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봐줘야 될 것은 맨 마지막 식인데, 그죠? U는 2A의 dux dx 제곱을 적분해 주면은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물론 요 식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 U는 또 내가 같은 거죠, 그죠? 관련된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A분의 P 제곱을 적분을 해서도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려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뉴토니안 미케닉스에 근거해서 봉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자, 뉴토니안 미케닉스의 정점에는 물론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죠. 결국 힘을 주 변수로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은 뉴토니안 미케닉스는 답을 구해서 그 물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역학 그리고 실제 현상을 좀 체득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역학적 그 대화 있지 않습니까? 기계 엔지니어로서 대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전문 용어들 이런 거를 우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공정에 실문제에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놓은 식을 가지고 바로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학적 처리를 거쳐서 이제 실제 문제를 푸는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죠. 우리 그거를 수치 해석이다 그러죠. numerical analysis다 또는 numerical method다 그러는데 그런 이제 방법으로 가려 그러면 이제 수학적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그것도 우리가 대학원 과정이나 또는 뭐 저 학부에서도 4학년 뭐 유한요수법 통해서 교육이 되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요. 아예 그냥 뉴토니안 미케닉스와 반대편에 있는 그런 저 시각에서 동일한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 답도 물론 같습니다. 그게 이제 Virtual Work Principle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방법론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되고 또 다른 또 이거는 이론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뉴토니안 미케닉스의 반대편에 있는 미케닉스를 우리가 해석력학이다, 어널리티컬 미케닉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대다수의 이제 경우에는 그냥 에너지 방법론이다. 이제 역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정점에 뭘 둘 거냐는 거죠.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에너지는 스칼라입니다. 벡터보다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다루기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룬다면
조금 그 에너지 그냥 스칼라 밸류, 리얼 밸류 바로 다른 것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에너지 방법론의 대표적인 것이, 대표라고 하기는 그렇고 에너지 방법론의 하나의 짜투리를 봐야 돼요. 그 방법 중에 이제 카스티글리아노 티어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체학에서 우리가 에너지 방법론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이제 교재에서 소개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채택한 교재에서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견문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공식을 적용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해두는 게 좋습니다. 뭐 동일한 이제 방법을 동력하게 적용하면은 그걸 우리가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라그랑지 이퀘이션. 아마 여러분 친구 중에 물리학과 다니는 친구들은요, 정반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학 이런 현상을 오히려 뉴토니안 미케닉스의 반대편에서 이야기를 초반에 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이퀘이션이다 이런 것도 이해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계공학과에서 공부하는 이런 방식은 맞긴 맞는데,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이라든지 꼭 대학원 안 가더라도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그런 그 고도화된 그 역학 지식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근래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더 그럴 거예요.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엔지니어링에 의존한 그런 문제 푸는 것도 일반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이제 중시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맛보기는 보는 게 좋겠다. 물론 책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자, 그건 간단합니다. 사실 적용 관점에서는 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좀 만만치 않지만,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 메리암의 정력학 책 있죠. 맨 마지막 장이 그 이런 내용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함이 좀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그 이론 전개는 제가 잘 들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카스티글리아노 티어럼을 갖다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카스티글리아노 티어럼은 어떤 개가 있는데, 여러 힘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 중에서 내가 이 점에서 하중이 이렇게 P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난 이 방향으로 이 P에 의한 변형량, 변이를 알고 싶다. 델타 P를 알고 싶다. 그러면요, P를 포함한 모든 이제 외력이 가해졌을 때 내부에 저장되는 스트레인 에너지, 앞에서 우리 스트레인 에너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해서 P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문제가 있죠. 이 문제 앞에서 했던 건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P가 가해지고 있고 사실 Q는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런 공식 때문에 우리가 X 방향으로 변이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더미의 하중인 Q를 일단 적용시키게 됩니다. 나중에는 0을 넣어야 되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두 개의 힘에 의해서 각 부재에 걸리는 힘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계산되어 있는 2a분의 p제곱 l에, 그죠? 공식에 대입해서 전체 축적되는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x 방향의 변이를 하려고 그러면 u를 갖다가 q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q를 0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고, 이건 앞에서 우리가 작도법으로 구한 거와 같죠. 그 다음에 요것은 그 대신 이제 ux가 부호가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가한 힘의 방향과 그 x축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이 p는요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uy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놓은 그 값은요 p와 기본적으로 방향이 같다는 전제에 구해진 겁니다. 그 구한 값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요, 이게 변이가 밑으로 반대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도법에서 구한 결과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문제 공부를 했죠. 변형 공부했는데 좀 복잡했던 기억이 있죠. 한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나도 그 문제를 그렇게 제대로 한번 해본 거는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옛날에 그래픽이 지원 안 될 때는 그게 쉽지가 않죠. 지금 그래픽이 지원되니까 각 그 점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헷갈리지 않고 깔끔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자, 어쨌든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계공학은
좀 그런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러지 않고 우리가 화려하게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 같으면은 누구나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꼼꼼함이 필요한 것은 개인에 따라서는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꼼꼼한 쪽에 좀 소질이 있다 이거예요. 남한테 간섭하기 싫어하고 한 만큼 또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기용하면 안 되죠. 꼭 기용 다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하는 게 좋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특징을 좀 이해해서 자기가 좀 일종의 기질이라 그럴까? 그것도 좀 바꾸고 꼼꼼하게 따지고 그런 계산하고 하는데 좀 취미를 갖추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갈수록 고도화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지식을 역학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화려하진 않지만 즐거움이 좀 샘솟는다 그럴까 쏟아지지 않고 하여튼 샘솟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했죠, 그죠? 이런 반력들은 힘들은 다 구했죠, 그죠? 그 부재력들을 다 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 각 부재의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가령 여기서 이 부재에 걸리는 스트레인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2a분의 p 제곱 그러니까 2p 제곱이 될 거고 이 길이가 또 루트 2l이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에다 구하면은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p에 대해서 변명하게 되면은 뭐 델타 p가 되고 p에 의한 처짐이 되고 그것은 이제 이 p의 방향과 y축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율 따지면은 마이너스 6p로 이래 준 게 맞겠죠. 이게 마이너스는 밑으로 이제 쳐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x 방향의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q 이퀄 0이라는 일종의 더미 하중을 걸어 가지고요 계산이 됩니다. 이 더미 하중은 여기에만 그 부재력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빠르게 표시해 뒀죠. 이렇게. 그런데 뭐 요 조금 복잡해지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가 같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걸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한 값이 나왔습니다.